자, 보면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는데 훈민정음으로 바로 들어가긴 할 건데 여기 살짝만 보자고. 이게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포함될지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에 포함될지는 학교 교과서 목차 차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그런데 국어의 역사를 국어사라고 해서 시대 구분하는 기준과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고대 국어랑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를 이렇게 나누는데 훈민정음의 창제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 우리 국어사에서. 자, 쉽게 말하면 엄마 깜짝이야. 잠깐만. 어, 그래서 고려의 건국까지를 이제 고대 국어라고 이건 몰라 시대 국어 몰라도 돼. 네, 중세 국어가 이제 그때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돼.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후기 중세인데 그냥 퉁 쳐서 중세 국어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건 여기. 여기가 핵심. 우리가 별 건 그래서 여기 훈민정음. 근대 국어 17세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6세기 말 17세기 초 이런 식으로 시대가 구분이 됩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다음에 훈민정음을 기점으로 중세 국어, 근대 국어, 고려 건국 전까지가 고대 국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배우게 되면 고대 국어부터 배워야 되는 건데, 그거는 굳이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우리 이제 훈민정을 배우게 될 거야. 훈민정을 보면 이런 걸 배우게 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 외우기도 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런 전철 어린 백성이 이르고저 홀빼셔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이 있는데 훈민정음의 언어적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본문을 나가기 전에 훈민정음의 들어있는 우리 최초의 문법적인 내용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거야. 그 전에 훈민정음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훈민정음은 훈, 가르치다, 민, 백성을, 정,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 창제는 1443년 세종 25년에 창제돼서 반포되는 건 1446년 세종 28년 시험대로 나오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한글을 쓰는 한국인으로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1443년 때 되고 그리고 일종의 게임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돼. 게임을 이제 노력 노력 끝에 만들고 세상에 이제 공개한 거지. 자, 훈민정음이란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이름을 가져. 하나는 문자의 명칭, 언문, 국문, 한글, 암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파벳 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한글 알파벳의 명칭이야. 국문은 뭐 어려울 거 없을 거고 언문이라고 그래서 한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자가 어, 낮춤말이거든. 약간 그래서 제대로 된 지위를 가진 한문에 비해 약간 레벨이 낮다라는 뜻에서 언이라는 말을 썼어. 암클은 암컷이 쓰는 글이라고 해서 암클. 수클은 뭐야? 한자가 수클이었지. 훈민정음은 그렇게 문자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책 이름이기도 해. 이 책 이름이 살짝 복잡한데 너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게임을 한 지가 컴퓨터 게임을 한 지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후로는 컴퓨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게임이 원래 미국의 블리자드사에서 개발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지.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올 때 한글화가 돼 있지 않았어. 영어로 프로그램 게임이 공개돼서 게임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유저 수가 늘어나니까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써서 이상하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개발되기 전에 반포되기 전에 문자로 쓰이는 건 한문밖에 없었어. 한국어는 있었을 거야. 네, 한국어를 한글로 적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말에 맞지 않는 한문으로 기록하고 있었다고. 근데 한국어라고 하는 것에 맞는 한글 알파벳을 만들었는데 이제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게임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문자로 만들어서 게임을 유포해야 되는데 그 책으로 써서 지금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게임하면 되지만 혹은 CD로 사가지고 깔아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지?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이 게임이 어떤 건지 이 게임의 유닛들은 무엇인지 이 유닛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되는지 그런 설명서랑 게임을 게임의 내용을 책으로 써가지고 공개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신기하게도 되게 역설적인데 한글의 최초의 훈민정음이라는 책 게임이라고 생각해봐. 위대한 문자가 만들어지는 그 게임의 첫 버전은 영문 버전. 요즘으로 따지면 한문으로 써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봐봐.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얘기해. 그건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어. 한문으로만 써 있었어. 한글이 없었어. 제목에. 한문본이야. 그래서 해례본에는 세 개 챕터가 있어. 예의편, 해례편, 정인지서. 그거를 한글로 번역한 본이 언해본이래. 언문으로 언해본은 언문으로 해 해석한 혹은 번역한 한 본. 근데 왜 언해본이고 얘는 왜 해례본이냐면 언해본은 이 세 개 챕터를 다 한자 다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진짜 이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의 사용 방법이 여기 있어.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그런 의미는 중간에 들어있지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백성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사용하려면 여기만 한글로 번역하는 거지.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본의 제목은 생종 엉쟁 훈민정음이라서 한문과 한글이 같이 적혀 있는 것으로서 제목이 써 있어. 생종 엉쟁 훈민정음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 이제 이거고 예의 부분을 다 번역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 실리는 건 어제 서문 이 부분을 배우게 돼. 그래서 훈민정음은 문자의 명칭이자 책 이름이다. 책 이름은 최초의 책은 한문본이었다. 한문본이었다. 그중에 여기 예의 부분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그걸 우리가 언해본이라고 하고 우리는 언해본을 배우게 된다. 보면 알겠지만 언해본의 제목을 봐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세종이란 말을 쓰지. 한글로 번역된 버전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는 건 그래서 세종의 사후 죽고 나서 번역되게 되지.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자, 훈민정음의 제자해라는 건 뭐냐면 문자 글자를 제작한 걸 해설해 주는 챕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 자, 제자 원리 갑시다. 제자 원리 가기 전에 우린 우리말은 독특하게
초성, 중성, 종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1학기 시험범위 때 발음을 배울 때 배웠지. 그래서 갈이라고 할 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우리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문자는. 알아둬야 될 게 세종이 진짜 대단한 게 우리말을 이런 세 개의 일종의 스타크래프트 안 해봤겠지만 세 개의 종족으로 나누고 종족, 테란, 저그, 프로토스 그리고 그 각 종족에 들어갈 유닛들을 만든 거야. 얘네들이 종족이고 그 유닛들을 만들어서 그 유닛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세종이 되게 위대한 지점이 있어. 뭐냐면 보통 사람이었으면 초성 유닛 만들고 중성 유닛 만들고 종성 유닛도 따로 만들었을 텐데 종성 유닛을 따로 만들질 않아. 초성과 종성 유닛을 만들었지만 종성 유닛은 초성을 다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 따로 문자를 제작하지 않았지. 왜? 초성의 소리와 종성의 소리가 같다는 걸 인식한 거야. 대단한 거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40개의 한글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초성은 19개, 중성, 모음은 21개인데 종성에도 따로 들어갈 문자를 막 20개 정도 더 만들었대 봐. 그리고 종성에 들어가는 거랑 초성에 들어가는 걸 구분해야 돼. 그럼 대단히 불편했겠지. 우리 진짜 편한 거야. 진짜 편한 거야. 그래서 절대 음감의 소유자였다라고 짐작되기도 해. 세종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성에 들어갈 유닛, 중성에 들어갈 유닛만 이제 만들게 되고, 자, 종성은 초성 다시 쓰자라고 해서 따로 만들질 않아요. 가봅시다. 제자 원리, 글자를 제작한 원리는 초성, 중성 모두 다, 초성, 중성, 종성 모두 다 기본자를 만들고 나머지 글자를 기본자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 글자를 기본자를 조합해 가지고 만드는 아이디어로 글자를 제작했어. 초성도 기본자를 만들고 나머지 글자는 조합. 중성도 기본자 만들고 나머지 글자는 조합. 이렇게 만든 거지. 기본자에 만드는 원리는 상형이었어. 모양을 본뜨는 거. 나머지는 조합했습니다. 이때 조합할 때 명칭이 조금씩 달라. 가보자. 초성은 총 17자. 17자 기억해줘. 얘네들은 다 자음이지,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17자를 만들었어. 17자에 기본자는 상영했는데 발음 기간은 상영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획을 더해서 하나씩 만들었고, 그리고 상영을 한 것도 아니고 가획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했다는 얘기야. 더해서 만든 거. 이 채자는 뭐냐면 특별 유닛, 특별 부록. 이 기본자를 상영하고 획을 더하는 것이 아닌 특별 부록으로 그냥 따로 만든 거야. 따로 만든 거야. 특별 부록으로. 얘는 꼭 기억해줘. 뭐 상영도 아니고 가획도 아니다. 발음 기간을 상영했다는 건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구강 구조를 한번 그려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두 입술이
정면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미음과 형태가 비슷하게 보여. 그리고 이빨은 어때? 그래서 여기에서 미음이라는 게 형태 나오고, 미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옷이 여기 이빨 모양, 요 이빨 모양, 여기서 시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혀가 니은을 발음할 때나 디귿을 발음할 때, 요렇게, 요렇게 되지. 혀가. 그림은 좀 어렵지만, 니은. 혀가 윗잇몸에 닿아서 휘어지는 느낌. 그래서 니은. 기억은 요 혀 뒤가 요 혀 뒤가 여기 여린 이천장에 가서 닿아가지고 이렇게 되지. 막아서 기억 발음이 돼. 그래서 기억 부분 여기 이걸로 가지고 혀 뒤가 나중에 올라가서 되는 그 기억. 그리고 그 저 끝이 이응. 이해됐지? 이렇게 발음 기관의 모습을 본 따서 기본자를 하는데 그 기본자는 외웁니다. 뭐라고요? 그 나무 사이. 그 나무 사이. 시옷은 솔직히 이런 형태보다는 시옷은 요 형태를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시옷. 실제로 훈민정음 책자에는 시옷이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이렇게 써 있어. 시옷. 이빨 모양으로. 그 나무 사이. 자, 이게 명칭이 이런 라인이 있어. 이것들은 뭐 어렵지 않을 거야. 아설순치후. 아설순치후. 아는지 모르겠지만 코끼리의 어금니를 상아라고 그러잖아. 그때 아. 왜 이게 기억이 아음이냐면 혀 뒤가 있는 위치가 가만히 있을 때 혀 뒤를 가리키는 명칭이 없어. 나머지는 혀를 가리키는 혀 설자를 쓰고 입술을 가리키는 입술 순자를 쓰고 이 치자를 쓰고 목구멍 후까지도 한자가 있는데 얘를 가리키는 한자가 없는 거야. 근데 혀 뒤가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 있냐면 어금니가 위치한 지점이 입을 가만히 있을 때 어금니가 위치한 지점에 혀에 뿌리가 있단 말이지. 혀 뒤쪽이 위치한 고기가 목젖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그 휘어진 요 위치가 우리가 위에서 턱만 띄어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빨이 있을 때 혀는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혀 뒤잖아. 혀 뒤가 어금니 있는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어금니 알을 써서 아음이라고 한다. 어금니로 내는 소리는 아닌데 어금니 있는 그 혀 뒤쪽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자를 쓴 거지. 아설순치후. 이거 외우는 건 아주 간단해. 여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알아두면 좋아. 아설순치후. 아설순치후. 그래서 칸을 쓰고 기본자 그 나무 사이. 여기만 알면 획을 하나씩만 더하면 돼. 기억에 획 하나 더하면 니은에 획 하나 더하면 디귿, 여기에다가 획을 하나 더하면 티읕, 미음에다가 위에다가 짝대기, 미음에다가 옆에다가 짝대기, 시옷에다가 짝대기 하나, 시옷에다가 짝대기 두 개, 이응에다가 짝대기 하나, 이응에다가 짝대기 두 개. 이렇게 만들므로써 훈민정음의 위대한 지점은 뭐냐면 기본자의 형태를 통해 그 음이 발음되는 위치를 발음 기관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문자는 하나도 없지. 전 세계상에. 문자가 발음 위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봐봐. 획을 기본자에다 더했기 때문에 소리가 비슷한 건 글자의 형태도 비슷하다는 거야. 자, 기억에 대해서
키읔 누가 봐도 얘랑 키읔이랑 기억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G랑 K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처음 보는 사람이 발음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기억이 있고 노가 있어 지금. 니은, 니은, 미음, 미음 들어가 있고 미음 들어가 있고 시은 노가 있고 이응 노가 있고 대단히 위대한 문자인 거지. 자 보면 알겠지만 요 라인을 지켜줘야 돼. 그지? 나름대로. 그리고 이 채자는 뭐냐? 얘는 얘랑 얘를 구분해야 돼. 얘랑 얘가 좀 다르지? 뭐가 다르니? 얘는 기본자의 이응은 꼭지가 없이 그냥 맨들맨들한 이응이야. 이체자의 이응은 꼭지가 달린 이응이야. 얘가 실제로 이응 발음이 돼. 얘는 기본자의 이응은 실제로 이응이 발음되지 않는 걸로 여겨. 그러면 그리고 얘 명칭은 뭐라고 부르냐면 옛 이응이라고 발음해. 혹은 꼭지가 달린 이응이라고 불러. 명칭이 꼭지 이응. 자, 리을은 우리가 리을이라고 불러도 좋겠지만 설음 얘도 뭐 설음 얘가 설이잖아 설. 아설 진짜 요 라인에 쓴 이유가 이거야. 설이잖아. 어, 반만 설음. 반 정도만 설음이다 이런 뜻이고요. 치음 세모에다가 짝짝 이렇게 긋은 거 같지. 치음 반만 치면서 반치음. 반치음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문자들 보면 못 봤, 지금은 쓰지 않는 문자가 꼭지음, 반치음, 여린 이웃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지 않다. 이때 히읗은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여린 히읗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우리는 몰라. 반치음은 그냥 느끼한 즈 발음, 즈 이런 정도로 썼다. 총 몇 개? 그 나무 사이 5개. 거기다가 내가 요 표를 만들면 돼. 짝대기를 하나나 2개 결합해가지고 붙이면 이렇게 되고, 어, 거기 그 라인에 꼭지응 기억 라인이야. 반만 서른, 반치응.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총 17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종은 자기가 이 한문, 요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창제하고 이걸 책으로 펼쳐서 낼 때 맨 첫 챕터랜다. 서문, 머릿말로 자기가 2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고 말해. 28개 중에 지금 17개 우리가 봤고 28개 중에 이제 11개를 모으게 됩니다. 중성을 우리는 다 모음이라고 불러. 얘도 마찬가지. 기본자는 상형을 해. 그리고 그것을 조합하는데 한 번 조합하고 2번 조합해서 나오게 되는 문자들. 자, 기본자는 뭘 상형했다? 삼재를 상형했다. 천지인을 상형했다. 잠깐만. 아까는 발음기간 상형했었어. 이번에는 천지인을 상형했다. 천, 하늘, 지는 땅, 이는 사람. 하늘은 어때? 둥글다고 얘기하지? 둥글은 걸 계속 축소시키면 뭐야? 점으로 나타나지. 땅은 그에 대해서 평평해. 이거는 당연히 으로 나타나. 거기에 사람은 서 있지. 서 있어. 천지인이야. 우리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갤럭시를 쓰는 친구들은 쿼티 자판 말고 영문 자판 같은 키보드 자판 말고 문자 입력할 때 천지인, 삼성, 갤럭시는 천지인 자판이 기본으로 깔려있지. 천지인 자판 문자 입력하는 거 훈민정음에서 만든 거야. 세종이 만든 거라. 원래 저작권 있으면 그 아이디어에 훈민정음한테 돈 줘요.
세종대왕한테 돈 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는. 자, 그럼 봅시다. 하늘, 천지인 말 그대로 점, 의, 사람, 이, 하늘, 땅, 사람. 우리가 의식해서 모르지. 오도 어떤 거야? 땅 위에 점이, 땅 아래에 점이, 사람 옆에 하늘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점을 하나 찍어서 여기에다가 위에 점 하나 찍고 아래 점 하나 찍고 왼쪽에 점 하나 찍고 오른쪽에 점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다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씩 더 찍어. 실제로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 훈민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얘는 어떻게 써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훈민정음에는 얘는 초출, 얘는 제출 자라고 불러. 그래서 뭐야? 기본자 세 개에다가 초출자로 위아래 점 찍고 왼쪽 오른쪽 점 찍어서 이렇게 네 개, 한 번씩 점을 더 찍어서 네 개, 총 8개, 11개까지 해서 11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음 중성에서는 딴 것도 중요하지만 음양이 되게 중요해. 그래 보통 하늘은 양, 땅은 태양은 양, 양성, 달은 음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의 계열 요 명칭도 기억하자. 아래야. 얘를 우리 발음할지 몰라. 그냥 아 발음으로 발음해줘. 그냥 있으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요 하늘과 요 라인들, 땅과 요 라인들을 구분해서 위에 라인은 양성모음, 밑에 라인은 음성모음이라고 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그래서 요 라인. 그때 요 짝이 되는 것들을 알아둬야 돼. 우리가 모음 조화를 나중에 만들어 봐야 되거든. 이걸 알아야.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중성에 해당이 돼. 뭐 이런 거야. 아래 아와 반대짝이 사람들이 아랑 을을 반대짝이라고 해서 여기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꼭 하늘과 땅이 반대쪽이야. 서로 대비되는 것들이 묶여. 오와 우, 아와 어. 하나 더 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모음 조화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나? 모음 조화 배우게 될 텐데 나중에 좀 확인하고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자면 일단은 얘네들이 좀 중요해. 이런 짝이. 그렇지. 얘네들끼리 짝이.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모음 조화를 훈민정음이 창제된 최초의 시기에는 거의 다 모음 조화를 시켰다고 보면 돼. 모음 조화를 어떻게 시키냐면 우리가 밥을 먹었다 할 때 지금 목적격 조사 을밖에 없잖아. 목적격 조사가 을만 있는 게 아니었어. 모두 있어. 항상 모음 조화의 짝이 있으니까 얘 음성이지. 을은. 음성인 의와 짝이 되는 반대쪽이 뭐야? 아래야. 하늘이지. 그래서 어떤 것도 있어? R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도 있었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 밥이라는 단어가 있고 밥을 먹었다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알과 을을. 이해되지? 그럼 뭐 선택해? 밥의 아가 양성모음이잖아. 그럼 조사도 양성모음을 갖는 앞에 거 알로 쓰는 거야. 옛날엔 소리 나는 대로 적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적어? 바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이제 모음 조화를 시키는 거야.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모음 조화는 동사의 용언의 어간 어떤 경우 막다의 아와 어 중에 아니까 아 그래서 막 아가 나오고 먹다의 아와 어 중에 선택을 하지. 어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과 결합돼서 먹어가 나오지. 여기 정도에서만 모음조어가 사용되는데 옛날엔 이런 데서도 모음조어가 사용됐지만 여기서도 모음조어가 사용돼.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심지어 우리 봐봐. 학교에 가다잖아. 학교에 가다잖아. 우리가 짝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대국어의 에라고 하는 조사가 있잖아. 근데 애는 어이의 애도 있지만 우리말에 아이의 애도 있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아이의 애와 어이의 애를 단모음으로 여기잖아. 중세국어 때는 여기 봐봐. 11개밖에 없어, 모음이. 어? 다른 건 어디 있는데? 다른 건 얘를 여기다 막 붙여 쓰는 거야. 여기다 붙이면 의가 되고 여기다 붙이면 점에다가 애가 돼. 신기하지? 여기다가 짝대기도 붙여. 혹은 얘네들끼리 결합해. 와와 워. 여기에다가도 짝대기를 붙여.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 그러니까 아이의 애와 어이의 애는 서로 반대짝이 되는 거야. 외와 위도 반대짝이 되고 의와 애도 반대짝이 되고. 신기하지?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어. 왜? 근데 지금 이건 안 쓰지. 무슨 얘기냐? 우리 부사격 조사 학교에 가다 할 때 어휘의 조사밖에 없잖아. 현대국어. 중세국어도 아니었다니까. 어휘의 반대짝이 있어야 돼. 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학교에는 어떻게? 학교에다가 아이의 애와 어휘의 애를 써야 되는데 교가 뭐야? 양성모음. 양성모음. 그러니까 양성모음인 아이의 애랑 결합돼서 어떻게 써? 옛날에 훈민정음 시대 때 학교애로 썼어. 재밌지 않니? 자, 양성과 음성모음 알겠지? 애들 가끔가다 양성이 어떤 계열이고 음성이 뭐 어떤 계열인지 모르는데 아래 하는 양성모임을 쉽게 짐작이 되고 되고 자, 요거 90도 움직이면 90도 돌리면 요거 또 90도 돌리면 우 90도 돌리면 어 90도 돌리면 최초의 돌린 모습 오와 아 오와 아 계열은 다 양성 이랬지 우와 어 계열은 다 음성 훈민정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종성은 뭐 한다? 진짜 멋있지. 종성은 따르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 종성의 제자 원리야. 결국 안 만들었다는 얘기야, 종성. 초성과 소리의 성격이 똑같아서. 그걸 고급지게 뭐라고 하냐면 종성은 초성을 부용 다시 사용한다.
종성부영 초성. 이해됐지? 종성부영 초성이 종성을 만든 원리. 실제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야. 동사가 앞서서. 이렇게 해서 28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까? 세종은 절대음감을 가졌던 걸로 추측이 돼. 우리 한국어를 중국말과 달리 한국어를 세종은 초성, 중성, 종성의 세 가지 소리의 조합으로 여겼어. 그래서 이 조합을, 이 세 가지를 각각 종족, 세 개 종족으로 나눠서 유닛을 만들었지. 유닛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음감의 귀에 뭐를 발견하게 돼? 초성의 소리나 종성의 소리는 같구나. 그래서 종성의 소리는 따로 만들질 않게 돼. 종성의 유닛들은. 초성과 중성의 유닛. 초성은 17자, 종성은 11자. 내가 반복하는 이유는 외웠으면 해서 그래. 그 나무 사이, 디귿, 비읍, 시읒, 지읒, 여린 히읗. 그리고 이체자 꼭지이응, 리을 한 칸 띄고 반치음. 이런 식으로. 중성은 11자. 점, 이, 오, 아, 우, 요, 야, 유, 여, 양성, 음성, 중성, 모음조합 꼭 염두에 둬야 되는 초출자, 제출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과 관련된 개념들 알아봅시다. 제자 원리 꼭 기억해 주세요. 상형을 통해 기본자를 만들고 나머지 근자는 조합했다. 자, 제자 원리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거 원래 빈칸 넣기 나중에 할 건데. 음, 초성은 17자, 중성은 11자. 다시 반복. 종성부영 초성 따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자, 기본자는 다른 기관 사용했습니다. 아설순치후. 어금야자 구강구조 생각하면 나오지. 그 나무 사이. 획을 하나씩 더해서 소리가 세지는 것을 나 표현했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전혀 다르게 만든 꼭지음, 리을, 반치음. 얘네들은 가획도, 획을 더한 것도 상형을 한 것도 아니다. 이 중에 얘네들은 지금은 쓰지 않는 알파벳입니다. 천지인, 중성은 삼재를 사용했고, 이 삼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우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존재, 세계를 이렇게 삼재라고 얘기했어. 유학에서는 인간만이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여겼단 말이지. 그래서 자, 확인해 보죠. 이렇게가 양성, 이렇게가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가 음성, 이렇게가 양성, 이게 중성. 이렇게 나누고 우리는 나중에 모음 조화를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이것도 알아두자. 훈민정음이 최초로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바로 반포했으면 좋은데 바로 반포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냐면 훈민정음을 만들고 세종은 이걸 베타 테스트를 해. 오류는 없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게임을 하고서도 바로 정식으로 판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물론 훈민정음은 무료 배포했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뭘 하게 되냐면 음, 이게 제대로 작동해서 제대로 읽고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한국어를 발음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훈민정을 최초에 만들고 나서 책을 하나 만듭니다. 훈민정음으로.
한글로 책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훈민정으로 만들어진 거의 최초의 서적이 들어봤을 법한 용비 어천가. 그다음 월인 석보 아니 월인 석보는 줄여서 만든 거고 월인 천강지곡 석보 상절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월인석보라고도 부르는데 요 두 개의 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인석보. 월인석보는 불교 서적. 용비어천가는요 조선 왕조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는데 이 용비어천가와 월인석보의 가장 오리지널한 원래 한국어 훈민정음 문법 이 두 권의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문법이 원칙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사용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원칙대로 사용된 이 두 권의 책 이후에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책들은 이 문법을 조금씩 어기게 돼. 귀찮은 거야. 편하게 쓰고 싶은데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완벽하게 맞춰서 쓰려니까 어려운 거지. 얘네는 뭐야? 베타 테스트 하니까 훈민정음에서 계획한 문법 그대로 적었어. 다 적었어.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흐려져. 안 지키게 되고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여.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하는. 심지어 봐봐. 아까 보여줬지만 창제돼 반편했는데 요 한문본이 세종이 살아있을 때 출판된 거고 세종이 죽고 나서 해석본이 나온 거라 그랬잖아. 이 해석본의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봐봐. 1459년 세종이 죽은 다음인데 요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월인석보라는 책에 일부 들어있었던 거야. 없었다고 봤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이고 1959년이면 창제한 지 얼마 안 되잖아. 1443년에 창제했고 1446년에 반포했어. 세종 28년에 25년에 정제해서. 근데 그 뒤로 얼마 흐르지도 않은데 여기 있잖아. 분명히 훈민정음을 한글로 번역한 건데 여기는 용비어천가랑 아까 얘기했던 월인석보의 문법의 원칙에 비해서 혼란스러운 게 일부 나타나 벌써 십몇 년 지났다고. 응? 십몇 년 지났다고 벌써 일어나. 그러니 수십 년 지나고 수백 년 지나 100년 지나고 막 이러면 혼란스러워진다.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다? 원칙을 배운다. 자,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자, 다시 한번 맞아, 좀 보고 좀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유닛들을 만들었잖아. 유닛들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종족별로 그 유닛을 사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 아는지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요즘 누가 해봤겠냐면
음, 스타크래프트는 그렇게 그 유닛들을 생산하면 유닛들을 부대 지정해가지고 묶어서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옮길 수도 있지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지만, 부대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 마찬가지야. 우린 지금 너무나 간, 우린 너무나 익숙하잖아. 어떤 게 익숙하냐면 오늘의 날씨하며 그 리을의 리은 아 리을 쌍시옷 이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고 오늘 할 때 오늘 이게 엉뚱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할 거야? 아빠 할 때도 아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위자를 쓰면 이상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대단히 이상한 게 아니지만 익-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럽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문자를 어떻게 그 어떤 모양으로 합쳐서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지. 그게 그 운영법이야. 운영법. 운영법엔 연서와 병서, 부서라는 것도 있어. 이거는 근데 시험범위 안 나와. 부서는 뭐냐면 야, 이네들은 초성자의 오른쪽에 갖다 써라. 붙여 써라. 오, 우, 요, 유 등은 어디다 써라? 글자 밑에다 붙여 써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붙여 써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도 들어있었다고. 꼼꼼하지? 그거 말고, 어, 우리는 아까 28개의 기본 유닛들을 만들었잖아. 그 기본 유닛에서 자음의 경우 그 소리 말고 또 다른 소리도 났던 거지. 여기서 보는 연서, 병서, 요 서자를 꼭 기억해줘. 서를. 연서는 위에서 밑으로 부대지어는 거야. 특히 순경음. 이게 순음 중에 아까 미음. 그 나무 사이에서 미음은 비읍, 피읍이 있는데 요 순음 라인에 얘를 세로로 이음과 부대 지정해가지고 쌍비음 좀 이따 얘기할게. 이렇게 부대 지정해서 이렇게 아예 이렇게 부대 지정해서 쓰게 되는 문자를 사용하게 했어. 이건 새로 만든 게 아니니까 운용법에. 그냥 세로로 부대 지정을 해서 만들었다. 이어 썼다. 쓰기. 시옷과 시옷. 이어 쓰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읍, 순경은 쌍비읍, 순경은 피읍 이런 명칭을 읽고 순경음은 풀어내면 입술 소리인데 입술에서 나는 소리 중에 가벼운 소리라고 얘기는 해. 근데 이렇게 굳이 알 것까지는 없고 순경음이라는 명칭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발음했냐? 음, 어, 우리가 영어 좀 생각해 보면 우리 한글로 쓸 때는 다 비읍으로 쓰겠지만 현대국어에서 비읍으로 B와 V가 좀 다르잖아. 우리는 구별 못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이걸 구분 안 하면 이게 B가 비읍에 해당이 되고 V는 순경음 비읍에 매칭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돼. 순경음 비읍에. 그런 것들을 아마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젠
세로로 부대찌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부대찌하는 거야. 우리가 현대어에서 된소리라고 하는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얘네들은 이 문자가 어떻게 탄생됐냐? 기역이라는 거 똑같은 거 옆에다 나란히 옆으로 쓴다. 디귿도 옆에다 나란히 쓴다. 하면서 쓴 것들. 그래서 이런 병서, 나란히, 병렬할 때 나란히 쓰는데 각자 병서. 얘는 이거 욕 아니야. 비읍시읒, 비읍시읒 디귿, 시읒 디귿. 얘네들은 병서, 옆으로 나란히 잠을 썼는데 합용병서라고 그래. 이게 이름을 물어보는 시험자 별로 나오진 않는데 각자 병서는 외우는 건 편해. 각이 이렇게 돼 있잖아. 기역, 기역. 명칭에. 여기 그래서 기역, 기역. 이렇게 해서 명칭을 기억해주면 좀 편할 거야. 편할 거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발음할 거냐? 뒤에 걸 된소리로 발음하면 돼. 맨 뒤에 거. 쌍시옷, 쌍디귿. 실제로 현대국어에 오면 뒤에 게 된소리로 변한 걸로 나타나. 그럼 어떤 계열이 있었냐? 하병변수는 비읍 계열이 있었고, 비읍 시읒 계열이 있었고, 시읒 계열이 있었던 거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아마 훈민정음 시대 땐 이 비읍도 발음이 됐던 것 같아. 부쌀. 이상하지만 부쌀. 이렇게 발음될 수도 있는데, 뭐라 보면 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니? 나중에 우리가 먹는 쌀이라는 말로 변해. 제 이런 말이 있었어. 부세. 얘는 현대 국어에 밥 먹을 때 할 때 때라는 단어로 결국 나오게 되고 시옷디귿은 또 이거 또 이렇게 쓰이지. 이럴 때 얘네들을 우리가 어, 하병병서라고 하고 똑같은 거 쓰는 거 각자 병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알아둘 게 어두자음근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 어두는 초성자리 얘기하는 거야. 자음근은 병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말싸미 쌈에다가 이가 붙은 거야. 씀에는 놔두자. 이거는 써주면 복잡해지고. 그래서 씀에 비읍시옷 여기 쌍시옷 얘네도 다 어둔 자음근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요즘은 요 병서를 자음근을 합용병서로 기억해 주는 게 맞아. 그래서 얘는 뺄게. 얘만 기억해 줘. 이런 것만. 합용병서. 이게 우리가 자음근이라는 용어를 의문 변동에서 배웠거든. 자, 우린 지금 뭐라고 할까? 흑 이러잖아. 얘도 자음군이지. 리을기억도. 자음군인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받침에다 쓰니까 어두자음군은 해당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두자음군으로 취급하는 건 어, 얘네 각자 병서는 명칭은 각자 병서지만 현재 교과서에서는 얘를 그냥 된소리로 취급하고 있어. 된소리. 그래서 얘를 초성자리에 썼을 때 얘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지 않는 추세야. 옛날에 근데 이것도 어두자음군이라고 했었어. 근데 그러지 않는 추세야. 그냥 된소리로 취급해. 된소리로.
어두장군하냐. 어두장군하면 얘네 계열밖에 없어. 그것이 어디 써야 돼? 초성에 써야 돼. 자, 그렇고. 자, 이번엔 표기법. 그렇게 해서 부대 지정해서 쓰는데, 부대를 지정해서 쓰는데, 표기법은 철자법, 스펠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스펠링으로 쓰는 거. 자, 님 더하기 인데 소리 나는 대로 님이 요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대국에서 사용하듯이 님과 이를 구분해가지고 님 이로 쓸 수도 있고 어 뒤에다 이었어야 될지 끊었어야 될지 몰라서 둘 다 혼란스러우니까 다 적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기법, 철자법이니까 이 철자 떠가지고 철이라고 불러요. 연철, 이어적기, 치읓과 지읒, 이어적기. 이어쓰기랑 다릅니다. 헷갈리진 않게, 이런 걸 헷갈리게 내진 않을 거예요. 이어쓰기랑 이어적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이어쓰기는 아까 연서, 시옷 들어가요. 이어적기는 철자 들어가요, 연철. 님이. 이거는 훈민정음은 원칙은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게 귀찮으니까 이어 적기도 하고 끊어 적기도 하고 나중에는 얘까지 나와서 세 가지가 막 혼재돼 가지고 나오다가 현대국어에 이제 어법대로 적는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게 되지. 뭘 중시한다 얘는? 발음, 소리를 중시한다. 끊어 적기 뭐다? 형태소의 경계를 드러낸다. 드러내고 의미를 중시하는 표기법이 되고요. 그게 되고 거듭 적기는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려서 중철, 중복해서 적었다. 혼란스러워 적었다. 혼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명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표기법은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 중세국어 이런 거 들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미음을 내리기도 하고 믿는 받침을 뒤로 넘겨보기도 하고 둘 다 써있으면 없애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국어에 우리가 님 더하기 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된다. 그러니까 성조라는 게 있었어. 성조. 중국어를 배운 애들은 알겠지만 그런 성조가 중세국어 때 있었어. 중국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조가 있었고 그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 고절을 나타내. 근데 그 성조가 결국 귀찮으니까 사라지게 되거든. 성조가 소멸되면서 소리의 뭘로 바뀐다? 길이, 장단으로 바뀌어. 자, 성조에는 성조가 있는 거가 있고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을 찍었는데 그걸 방점이라고 불렀어. 어디다 썼냐? 글자의 왼쪽에다가 점을 찍었어. 옛날에는 세로 쓰기를 했어요. 나락, 말싸미 하면서 점을 찍거나 없거나 점 두 개 찍거나 점 하나 찍거나 또 없거나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왼쪽에 왜 찍었는지 알겠지? 말싸미 그걸 알아야 높게 발음할지 낮게 발음할지. 요 말로 이렇게 발음하거나 똑같은 말인데 점 하나 찍혀 있거나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인데 점 하나 찍혀 있고 똑같은 말인데 점 두 개 찍혀 있으면 얘는 사람이 하는 말, 얘는 동물의 말 이렇게 구분을 했었다는 거야 옛날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점을 찍었어. 그래서 훈민정음도 여기 보시면 글자마다 보면 쉐 다음에 점 하나 찍혀 있죠. 종 다음에 점이 없네요. 종 왼쪽에는 다음에는 다음이래. 앞에 왼쪽에 점 하나, 점 하나, 점 두 개짜리 말 왼쪽에 점 두 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었어. 그런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야, 나중에. 저기에는 원칙적으로 찍혀 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는 훈민정음이나 어린석변은 더 찍혀 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는 안 찍게 되는 거야. 자, 뭐냐? 평상거입이 있어. 자, 평성은 가장 낮은 소리. 거성, 점 하나 찍는 게 가장 높은 소리. 상성은 낮아졌다, 높아져서 그런지 점을 2개 찍어. 우린 생각해보면 점 2개 찍는 게 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높은 소리가 되는 걸로 하면 참 변하겠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야. 상성은 낮아졌다, 높아지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왼쪽에 점을 찍는다. 평상거, 입. 입성은 어, 방점과 무관하다. 받침이 이렇다면 빨리 발음한다. 빨리 발음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조가 소멸되면서 사라지면서 뭐가 중요하냐? 소리의 장단으로 바뀌는데 얘네들이 이 평상거 입 중에 다른 소리들은 짧은 시간 내에 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데 상성은 낮아졌다 높아지는 걸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길게 발음할 수밖에 없어. 점 하나 지금 말 이런데 점에 2개 찍혀 있으면 말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 좀 길어야 돼. 그래서 이 평상거의 4개의 성조 중에 상성이 장음화돼. 논리적이지. 우리가 먹는 밤, 깜깜한 밤 말고 먹는 밤은 현대국에서 길게 발음한다고. 얘는 중세국으로 가면 상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지. 자, 5까지 할까? 5까지 합시다. 자, 5. 새, 자처럼 중국어 원어에 가깝게 표현한 한자음. 실제로 요 한자는 세상 세자입니다. 얘는요, 글자 자자예요. 이게 현대의 한자음이죠. 현대의 한자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해서 받침에 이응을 써놨어. 이게 구분돼야 돼. 뭐냐? 세종은 우리나라 한국어를 적는 것도 적는 거였지만 한자어, 중국어의 발음을 적는 것도 중요시 여겼어. 애들마다 한자에 대한 발음을 다 조금씩 다르게 발음하는 거야. 신하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훈민정을 만들고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중국어 발음 사전을 만들어. 그래서 그거 보고 발음해라 라고 발음을 한자어의 발음을 통일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발음이 어떠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어 원음을 살리고 싶어 했다니까. 이렇게. 그지? 신기한 지점인데. 그래서 여기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현실적 한자음이라고 그래. 얘네를 등으로 표시하고 현실적 한자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네 뭐 이응이 써 있지만 이응을 살리지 않고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요거 중국어는 중국어는 모두 다 받침이 있어. 받침 발음. 얘네는. 얘네 우리처럼 초성, 중성, 종성 3개로 나눠서 얘네가 종성이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 없이 얘네는 다 발음을 어느 정도 받침에 대한 발음이 어느 정도 있어.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응을 형식적으로 쓴 거야.
근데 실제로 발음해 보잖아. 느낌 있다. 생종엉쟁 훈민정음. 생종엉쟁 훈민정음. 음. 생종엉쟁 훈민정음. 문짱와로. 뭐 이런 그래서 빨리 발음하면 꼭 중국어 같아. 그렇게 훈민정음에 쓴 한자 음을 요 한자 음을 뭐라 부른다? 동국정운이라는 발음 사전에 나오는 방식의 한자음.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중국식 한자음, 이상적인 한자음이라고 불러. 현실적 한자음에 대해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모음자는 나중에 그래. 아까 설명했으니까 모음자는 나중에 설명하고 오늘은 내일 6번 모음자부터 하고 잘만 하면 2주만 해도 되겠는데 이번 주랑 다음 주? 뭐 많이 해봤자 또 기억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내일 이어서 좀 더 수업을 해보자. 예전에 수고했고 졸릴 텐데 너라도 한 명 있어가지고 다행이었다. 안녕하세요. 어 그래 잘 쉬어. 안녕히 계세요. 음.